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님까지 모시고 가자고?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엄마도 모시고 가면 좋잖아. 요즘 엄마가 집에만 계시니까 많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당신 정말 웃긴다. 신혼부부 기념여행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윈영아,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알았어. 그럼 당신이나 가. 난 안 갈 테니까. 여보, 이러지 말자. 당신은 아들 노릇만 하면 돼. 남편 노릇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 박용숙 여사는 자신의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바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50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은 선명하게 기억났지만 바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도무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매일매일이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규현아,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녀의 아들 규현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냉장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거 이번 주까지예요. 제가 어제 확인했잖아요. 그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어제의 일들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24살에 처음 독립해서 살림을 차렸을 때 직접 담근 김치의 맛과 향은 지금도 혀끝에 생생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규현은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곁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용숙 여사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한 채 서서히 잊혀져가는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이름과 가족들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은행 비밀번호나 집 근처 마트의 위치 같은 일상적인 정보들이 하나둘씩 흐려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두뇌 활동을 권장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늘 가족들의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력에 빼곡히 메모를 해두어야만 했고, 때로는 그 메모조차 잊어버리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아들 규현의 한결같은 사랑과 이해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산책 가실래요?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출근하기 전 들른 규현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걷던 동네 산책로였지만 이제는 혼자 나섰다가 길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단풍 구경도 하고. 박용숙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서서히 지워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싸우면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친숙한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고 평생 써온 부엌 도구들의 위치를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흐려질수록 아들 규현은 더욱 자주 찾아와 그녀를 보살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규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새롭게 조정했고 회사에도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여 융통성 있는 근무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일상이 조금씩 흐트러질 때마다 그녀를 위해 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박용숙 여사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냄새에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규현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5살 때였나? 감기에 걸려서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하루 만에 다 나았다고 좋아했었지. 규현은 어머니의 또렷한 기억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맛을 기억해요. 오늘은 제가 한번 엄마처럼 끓여보려고요. 매일 저녁 규현은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일, 중학교 때 갑자기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조르던 일, 고등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가 몰래 준비한 편지까지. 그는 하나하나의 추억을 되살리며 어머니의 기억을 붙잡아 두려 노력했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종종 오늘 아침에 먹은 약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현이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옛날 앨범에서 찾았어요. 규현은 주말마다 낡은 사진첩을 들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질 때마다 그는 더욱 생생한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규현아, 엄마가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는 것 같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규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엄마의 기억이 되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제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박용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비록 많은 것들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아들의 사랑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억은 더욱 흐려졌지만 규현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특별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박용숙 여사는 잠들기 전 오래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최근의 일들은 잊어가고 있었지만 규현이 어렸을 때의 기억만큼은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규현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예요? 늦은 시간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보던 규현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기록들이야. 엄마가 너를 데리고 이 관공서, 저 관공서 다니면서 전학 준비하던 때의 서류들이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수없이 많은 학교와 관공서를 찾아다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얼마나 바빴었는지 시청에서 주소 옮기고 학교 알아보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엄마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몰라. 박용숙 여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를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했고 이사 갈 동네의 학군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나? 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었지. 규현은 어머니
곁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의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시청에서 전입신고할 때 내가 심심해서 떼를 쓰던 게 생각나네. 그때 마침 지나가던 공무원 아저씨가 사탕을 주시더라. 그러고는 내가 금세 웃었지. 박용숙 여사는 그때의 상황을 마치 방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세세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발벗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열정과 희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 전학 와서 처음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선생님이 규현이가 공부를 참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라. 그날 저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가는데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었어도 전혀 춥지 않았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규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현재의 일들은 점점 잊어가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애쓰던 그 시절의 기억만큼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내가 하나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겐 그저 행복했어. 지금처럼 이렇게 든든한 아들로 자라준 게 정말 고마워. 박용숙 여사는 서류들을 다시 차곡차곡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현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했던 그 특별했던 시간들은 언제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그녀의 삶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날 밤 이후 규현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기업 입사 첫 월급으로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수제 가죽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한 파란색 가죽으로 만든 팔찌 한 쌍을 주문했습니다. 엄마, 제가 첫 월급으로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규현은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열어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이름이 새겨진 팔찌구나. 박용숙 여사는 파란 가죽 팔찌를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위에는 용숙과 규현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매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저를 잊어도 팔찌만 보면 제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날이 갈수록 많은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규현아, 고마워. 박용숙 여사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채웠습니다. 파란색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규현은 어머니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더라도 자신은 결코 어머니를 놓지 않겠다고. 엄마, 우리 이제 똑같은 팔찌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혹시라도 길을 잃으시더라도 이 팔찌만 있으면 제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박용숙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팔찌를 확인했고 파란 가죽 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모자의 끈끈한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있든 서로를 잊지 않을 수 있겠네. 그녀는 팔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많은 것들이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지만 파란 팔찌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녀는 팔찌를 통해 규현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용숙 여사의 기억은 더욱 흐려졌지만 파란 팔찌는 그녀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름조차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팔찌에 새겨진 글자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겨진 규현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규현 역시 자신의 팔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그는 항상 팔찌를 확인하며 어머니를 향한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닌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팔찌 잘 차고 계시네요. 그럼 이게 있어야 우리 규현이가 누군지 잊지 않지. 모자는 서로의 팔찌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파란 팔찌는 그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팔찌가 모자의 일상이 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규현은 결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예비 신부 은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였고 처음 박용숙 여사를 만났을 때는 상냥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은영입니다. 규현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은영의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그런지 목소리도 부드럽고 태도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영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셨어. 큰일 날 뻔했잖아. 미안해. 내가 어머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어. 어제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러시잖아. 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규현이에요. 규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우리 아들. 엄마,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나 가스레인지 켰었니? 박용숙 여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휴, 정말 못 살겠다. 여보, 이러다 집에 불이라도 날까봐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을 다녀? 은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애들 가르치느라 얼마나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은영아,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이시니까 뭐. 내가 매일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어제는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다 버리시고는 누가 버렸냐고 화를 내시더니 오늘은 이렇고. 박용숙 여사는 방 안에서 며느리의 말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규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 괜찮아요. 은영이도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 엄마가 이제 너무 부담이 되나 보구나. 엄마가 요양원에라도 가는 게 나을까? 어머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은영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영아, 무슨 말을? 여보도 알잖아. 어머님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시다고. 하지만 당신 회사 다니라. 나도 어린이집 다니라. 이러다가 우리 부부관계도 망가질 것 같아. 박용숙 여사는 파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흐느꼈습니다. 규현아, 엄마는 이 팔찌만 있으면 된다. 너만 가끔 보러 와 주면. 엄마,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안 보내드려요. 제가 어떻게든. 너도 참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지치면 어쩌려고?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은영아, 그만해. 규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시어머니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안 돼. 그럼 우리 이혼할까?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방 안에 박용숙 여사는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아들 부부의 다툼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란 팔찌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한밤중 은영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규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증상을 감당하기가 벅찼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이런 식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다툼 이후
규현의 완강한 거절로 요양원 이야기는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롭게 풀어갈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은영이에요. 제가 어머님이 저를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했어요. 어떠세요? 박용숙 여사는 갑자기 나타난 형형색색의 머리카락을 한 며느리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하지만 은영의 이러한 변화는 순수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어제 제가 드린 용돈 10만 원. 용돈. 네, 어제 분명히 드렸는데 어머님이 또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규현이 출근한 후 은영은 이런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용돈을 언급하거나 하지 않은 약속을 했다며 박용숙 여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규현아, 은영이가 어제 나한테 용돈을 줬다는데. 네. 어머니, 은영이가 언제요? 그러게,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은영의 핑크 머리카락은 박용숙 여사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더욱 선명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은영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은영의 핑크빛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을 이용한 그녀의 행동은 겉으로는 배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자신의 기억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시간이 늘어갔고 그럴 때마다 은영은 더욱 그녀의 불안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규현은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핑크색 머리카락이 시어머니를 위한 며느리의 작은 희생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 머리색 덕분에 저를 잘 알아보시죠? 은영의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핑크빛 거짓말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핑크 머리의 은영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박용숙 여사는 은영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규현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은영이 혼자 시어머니의 정기검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주차장에서 뭐 좀 가져올게요. 은영이 병원 입구에서 잠시 차로 돌아간 사이 박용숙 여사는 차 안에서 떨어진 자신의 파란 팔찌를 찾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차량 콘솔 박스 아래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기계 같은 물건.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담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돌아온 은영의 목소리에 박용숙 여사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 이게 뭐니? 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이거 담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언제 담배를 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또 착각하시는 거예요. 은영은 황급히 전자담배를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결혼 전 규현에게 술도 담배도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발 규현 오빠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어머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은영의 말투는 달콤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걸로 규현 오빠를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셔도 누가 어머님 말을 믿겠어요? 박용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병을 이용해 협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규현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또 헛것을 보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기억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은영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부터 약속해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은영아, 어머님, 제발 그만하시죠. 어머님도 요양원 가기 싫으시죠? 박용숙 여사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요양원. 그곳만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박용숙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실을 규현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였어요. 박용숙 여사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제의 일이 정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이제는 자신의 기억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왜 그러세요? 밥은 안 드시고. 퇴근하고 돌아온 규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규현아, 어제, 아니, 그게, 말을 하려다 은영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친 박용숙 여사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비밀은 시어머니의 흐릿한 기억 속에 안전하게 묻힐 것이라 생각한 은영은 더욱 당당하게 거짓된 효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규현은 은영과의 결혼 1주년을 맞아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레는 마음과 달리 은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님까지 모시고 가자고?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털며 규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도 모시고 가면 좋잖아. 요즘 엄마가 집에만 계시니까 많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당신 정말 웃긴다. 신혼부부 기념여행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은영아,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규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당신이나 가. 난 안 갈 테니까. 여보, 이러지 말자. 당신은 아들 노릇만 하면 돼. 남편 노릇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은영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규현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성였습니다. 규현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집에 있을게. 너희 둘이 다녀와. 아니에요. 엄마도 같이 가야죠. 며칠 후 은영은 결국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단둘이 홍콩 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어머님이 더 중요하잖아. 난 내 방식대로 즐길래. 은영아,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면 안 될까? 얘기할 건 없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이런 다툼이 있고 난 후 가족의 식사 시간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은영은 일부러 늦게 퇴근한다며 가족 식사를 피했고 규현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규현아, 엄마 때문에 너희 사이가. 엄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영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박용숙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있는 한 아들의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위태로울 거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 밤 파란 팔찌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은영은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며 규현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부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홍콩으로 떠난 후 박용숙 여사는 혼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규현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녀는 파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분당선 맞나? 아니면 신분당선이었나? 역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밀려오는 출근 인파의 중심을 잃은 그녀는 그만 계단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핫핑크색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분명 며느리였습니다. 홍콩에 간다던 은영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명한 핫핑크색 머리카락은 틀림없었습니다. 은영아,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은영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더 빨리 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피 흘리는 무릎을 부여잡은 채 겨우 일어섰습니다. 주변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규현이를 찾아가야 해. 그녀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이 근처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비록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손목에 파란 팔찌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녀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외면도 무릎의 통증도 모든 것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녀는 파란 팔찌를 꼭 쥐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었습니다. 무릎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높은 빌딩들만 보였습니다. 규현이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빌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회사 로고를 찾아 헤매던 중 문득 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파란 팔찌를 꼭 쥐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로비의 안내데스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릎에서 피가. 우리 규현이.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고 또 누군가는 경비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 팔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란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팔찌에 새겨진 규현이라는 이름을 본 한 직원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혹시 이규현 과장님 어머니세요? 박용숙 여사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네, 우리 규현이. 직원들은 재빨리 규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규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박용숙 여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규현의 손목에 찬 파란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규현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대로 규현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릎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은영이를 봤어. 역에서. 하지만 규현은 어머니를 아는 채 굳어버렸습니다. 은영이 홍콩에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은영이는 지금 홍콩에 있어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핑크색 머리. 하지만 날 보고도 박용숙 여사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인지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규현은 어머니를 아는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상처 입은 무릎, 흐트러진 옷매무새, 그리고 꼭 쥐고 있는 파란 팔찌.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장님, 구급차 곧 도착한대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규현은 어머니의 이마에 묻은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킬게요. 절대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의 품 안에서 박용숙 여사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이제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녀는 드디어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규현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영의 홍콩 여행, 어머니가 본 핑크색 머리의 여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것. 무언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던 박용숙 여사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핫핑크빛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식 듣고 바로 들어왔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박용숙 여사는 그 목소리에 담긴 거짓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어때?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래. 홍콩 간 거 맞아? 엄마가 당신 봤다고 하시는데 규현의 말에 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홍콩에 있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맞아. 분명히 봤어. 박용숙 여사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에서 내가 불렀는데 나를 보고도 어머님, 또 헛것을 보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홍콩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은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난 분명히 큰일 났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시잖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그때 박용숙 여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파란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이 팔찌처럼 그날의 기억도 선명해. 내가 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그 순간도. 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이 이렇게 또렷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보, 규현이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홍콩에 있었던 거 맞아? 당연하지. 지금 당신까지 나 못 믿는 거야? 어머님 병세가 점점 심해지시는데? 하지만 은영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거짓말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영아,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구나. 박용숙 여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날 역에서의 기억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파란 팔찌처럼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영은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녀의 거짓된 미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며느리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변화하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던 그녀였지만 시어머니의 병을 마주하는 마음만큼은 날이 갈수록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결혼 한 달째. 오늘도 어머님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으셨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되고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짜증부터 난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가는 게 무섭다. 어제는 어머님이 내 이름을 3번이나 물으셨다.
매번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지는 내 자신이 싫었다. 처음에는 상냥했다가, 그 다음엔 지쳤다가, 마지막엔 화가 났으니까.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늘 밝게 웃던 그녀였지만 집 앞에 다다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고 은영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증오가 자라났습니다. 결혼 100일째 규현 오빠는 알까? 내가 웃으면서 어머님을 대할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면서 얼마나 질식할 것 같은지. 오늘은 어머님이 아침 식사 메뉴를 점심에 또 물으셨다. 5번이나 매번 새로운 질문인 것처럼 대답하는 게 너무 지친다.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더 힘들다. 어느 날은 출근길에 미용실 간판을 보며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머리색을 바꾸면 어떨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핑크로 머리를 염색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다. 어머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는 머리색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기억하시지 않을까? 어머님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내 존재감을 더 강하게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변해가는 내가 무섭다. 규현과의 다툼이 잦아질수록 은영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한때는 순수했던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갔고 그 집착은 시어머니를 향한 적개심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결혼 6개월째. 오늘은 규현 오빠와 큰 싸움을 했다. 어머님 때문에, 늘 어머님 때문이다. 오빠의 관심은 언제나 어머님에게 먼저 가고 나는 늘 뒷전이다. 이제는 어머님이 아프다는 게 때로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내가 이제는 정말 못된 악녀가 된 걸까? 요양원. 그래. 어머님만 요양원에 가시면 된다. 그럼 다시 예전처럼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오빠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오빠의 눈에는 내가 이기적으로 보일까?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시어머니의 병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신 어머님을 이용해 용돈을 더 받아내거나 약속을 바꾸거나. 하지만 그런 거짓말들은 점점 더 큰 거짓을 낳았고 은영은 그 거짓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에서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달아나던 순간 은영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양심마저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핫핑크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지만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어머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는데 난 그저 도망쳤다. 이런 나를 오빠가 알게 되면, 아니, 이미 알게 될 거야. 거짓말은 영원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자 참회였고 동시에 자신의 왜곡된 사랑에 대한 최후의 인정이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을 한 게 아니었나 봐. 그저 완벽한 신혼을 꿈꾸며 시작한 집착이었을 뿐. 그 집착이 어머님을 향한 미움으로 변했고 결국 이렇게 추하게 끝나버렸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은영의 일기장은 그렇게 마지막 장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왜곡된 사랑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직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핫핑크 머리카락은 이제 그녀의 죄책감을 상징하는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회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당황한 은영이 서둘러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규현이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용실이요? 네. 오늘 오후 2시 예약했다고요? 규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역에서 보셨다는 게 정말이었구나. 그래서 갑자기 홍콩 여행을 간다고 했던 거야? 은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규현아,
박용숙 여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손가방, 거기 있는 은영이가 준 파스, 그것도 한번 봐주겠니? 규현이 어머니의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보니 그것은 홍콩이 아닌 명동의 한 가게 제품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걸 말해줘. 정말로 어머니를 역에서 보고도 모른 척한 거야?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나였어. 하지만 난 너무 지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치신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시어머니 병수발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았어. 은영의 눈물 섞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전자담배, 거짓된 홍콩 여행, 시어머니의 기억을 이용한 모든 거짓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저 내 삶을 망치는 짐으로만 여겼지. 그만해. 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충분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박용숙 여사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란 팔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규현아. 엄마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엄마,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규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해할 것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은영은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핫핑크색 머리카락이 병실 문 앞에서 사라졌고 그것이 이 가정에서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은영은 병원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규현의 핸드폰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미웠어요. 당신 눈에는 늘 어머님만 보였잖아요. 나는 뭐였나요? 그저 어머님 병수발이나 드는 간병인? 규현은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은영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았을 때 속으로 비웃었어요. 드디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당신 눈치 볼 것 없이 저 귀찮은 노인을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겠구나.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거짓말도 재미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돈도 뜯어내고 맘대로 굴려도 되는 줄 알았죠. 당신은 바보처럼 내 말만 믿고 그게 더 웃겼어요. 핫핑크 머리로 염색한 것도 다 계산이었어요. 어머님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나만 똑똑히 보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 되도록. 얼마나 치사했는지. 그날 역에서 어머님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난 그냥 외면했어요. 차라리 저러다 돌아가시면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규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로 내 추한 행동들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당신을 소유하고 싶은 집착이었을 뿐. 그 집착이 어머님을 향한 증오가 됐고 이제와 고백할게요. 홍콩 여행도 거짓이었고 당신 카드로 몰래 쇼핑한 것도 많았어요. 어머님 약도 제때 안 드리고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규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는 은영의 왜곡된 집착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실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파란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은영의 왜곡된 사랑은 끝이 났지만 모자의 진정한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은영의 고백 메시지를 읽은 다음 날 규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파란 팔찌가 차가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동안 규현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을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 외면했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 번만. 은영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규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넌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만 바라보다가 미친 게 아니야. 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못 본 거지. 은영은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규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 거짓말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어머니는 몇 번이나 내게 기회를 주셨어. 하지만 넌 그때마다 어머니의 병을 이용했잖아. 병실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박용숙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자신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규현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규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끊임없는 연락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나온 규현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제가 엄마 곁에서 더 잘할게요. 박용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찬 파란 팔찌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비록 하나의 결혼은 끝이 났지만 모자 간의 깊은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박용숙 여사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현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규현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어디로 갈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규현이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박용숙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최근의 일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들과 함께했던 옛 추억만큼은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시장 안에 있던 그 떡볶이집. 엄마가 늘 양념 덜 맵게 해달라고 하셨죠. 그래,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두 사람은 오래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떡볶이 집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들은 추억을 하나둘 되살렸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내 책가방을 사주셨죠? 빨간색 메이커 가방.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그래,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2달 동안 돈을 모았었지. 박용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재의 일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기억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규현의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박용숙 여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 너를 기다렸었지. 내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그때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될 줄 몰랐어. 규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찬 파란 팔찌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공원, 도서관, 놀이터, 그들이 찾아간 모든 장소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과거의 기억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규현아, 이렇게 옛날 생각은 또렷한데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의 말씀에 규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해가 저물어 갈 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박용숙 여사는 문득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5살 때였나. 여기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지.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데. 규현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현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추억만큼은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팔찌처럼 변치 않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오후, 박용숙 여사는 창가에 앉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흐려졌지만 손목에 파란 팔찌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규현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만큼은 언제나 또렷했습니다. 우리 규현이 참 잘 크더니 이제는 엄마를 이렇게 챙기는구나. 박용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30년 전 어느 봄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 손을 꼭 잡고 한 발자국씩. 엄마, 지금처럼 그때도 내 손이 이렇게 따뜻했었어. 규현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을 때면 그는 늘 숨죽여 귀 기울였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울었잖니. 그때 엄마가 안아주니까 금방 웃더구나. 기억나요. 엄마, 그때 엄마가 사주신 아이스크림 맛도 기억나요. 박용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재의 일상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가고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마치 방금 전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이 너무 커서 걱정했었는데. 엄마가 밤새 줄여주셨죠. 그래, 바느질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을 찔렸던지. 그녀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의 첫 교복을 수선하던 밤,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의 기쁨,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규현아, 네, 엄마. 이렇게 많은 걸 잊어가도 너에 대한 기억만큼은 절대 잊히지 않는구나. 규현은 어머니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팔찌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창밖의 낙엽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모자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빛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손목을 장식하고 있는 파란 팔찌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이었습니다. 모자 간의 깊은 사랑은 어떤 질병도, 어떤 시련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기억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용숙 여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방에서 옷장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뭘 찾으세요? 규현이 학교 가야 하는데 교복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 규현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중학생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뭐라고? 아니, 분명 어제 규현이가 내일 시험이라고. 박용숙 여사의 눈빛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규현이 이제 다 컸지. 하지만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규현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박용숙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규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야지. 내일이 생일인데. 그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섰지만 불을 켜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성냥을 찾아 켰고 그 과정에서 커튼 끝이 살짝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다행히 일찍 귀가한 규현이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규현아,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엄마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줬잖니. 그때는 맛이 없어서 내가 반도 못 먹었는데 불이 날 뻔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20년도 더 된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요리책을 보면서 연습했었는데 그래도 실패했지. 규현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끓이는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날 밤 규현은 어머니의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규현이 돌잔치 때, 아니,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나, 첫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나. 시간의 순서가 뒤섞인 기억 속에서도 아들과 관련된 순간들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세세한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규현이가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파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박용숙 여사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현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의 사진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보물 같았습니다. 비록 현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 새겨진 아들과의 추억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또렷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규현은 특별한 소식을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팀장 승진 소식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박용숙 여사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규현이 왔구나.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파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짓던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제가 한 팀을 맡게 됐어요. 순간 박용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오늘 아침에 먹은 약도 간호사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던 그날의 기쁨만큼은 생생했습니다. 그래. 우리 규현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 중학교 때 반장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규현은 어머니의 기억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자 재빨리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우리 회사 전자사업부 디스플레이 팀 팀장이에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걸 회사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박용숙 여사는 아들의 넥타이를 똑바로 매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비록 현재의 많은 것들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아들의 성공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그저 내가 잘 자라준 거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순간 불안한 듯 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용숙 여사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기, 우리 규현이가 팀장이 됐어요. 대기업 팀장이요. 의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의 단기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아들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규현 씨는 효자 아들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규현이는 박용숙 여사는 마치 보물을 자랑하듯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야기 중간중간 시간이 뒤섞이고 내용이 흐트러질 때도 있었지만 아들을 향한 그녀의 자부심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규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파란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한강 가요. 제가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엄마 더 자주 모시고 다닐 수 있어요. 박용숙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내일은 오늘의 이 순간을 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현재였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아침, 규현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용숙 여사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눈이 참 예쁘죠? 그래. 마치 내가 어렸을 때처럼. 박용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규현이 맞지? 네, 엄마, 제가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찬 파란 팔찌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팔찌 우리가 같이 했었지. 네, 엄마, 우리의 약속이에요. 박용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규현아, 엄마가 많이 잊어가도 너만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알아요, 엄마. 저도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제가 엄마의 기억이 되어드릴게요. 그래. 우리 규현이가 있으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파란 팔찌를 맞잡은 채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파란 팔찌처럼 변치 않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영원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흐려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만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파란 팔찌가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는 마치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자 끝이며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